야, 요즘 외국에서 BTS,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랑 영화도 엄청 인기라던데?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도 한국식 카페, 패션, 화장품 따라하는 거 장난 아니래. 저는 글로벌 트렌드를 다루는 온라인 포럼을 운영하는 미국의 청년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K-팝이었지만 최근에는 음악을 넘어 드라마, 영화, 패션, 음식까지 한국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인 친구 리우가 저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도 알지? 우리 중국은 예전부터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어. 그런데 요즘 한국이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야. 솔직히 우리도 좀 불안해. 중국이 한국 문화의 확산을 두고 불안해한다고 말하다니 단순한 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리우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그가 이어서 한 말은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패션을 따라 입고 한국 음악을 듣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라요.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니까 오히려 경계하는 분위기예요. 정부에서도 한국 콘텐츠를 막으려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검열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리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국 문화가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괜히 한국 이야기 꺼냈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리우의 말을 듣고 나니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SNS 플랫폼인 웨이보와 샤오홍슈 샤오홍슈를 살펴보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의 게시물이 가득했습니다. K-팝 아이돌의 패션을 따라한 사진, 한국 여행기를 담은 브이로그, 한국식 카페에서 찍은 인증샷 등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반대의 분위기도 감지되었습니다. 몇몇 게시물에는 왜 한국 문화를 따라해야 하냐? 라며 비판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어떤 영상은 갑자기 삭제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사용자는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을 너무 동경한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라는 글을 올려 수천 개의 공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과 반감이 공존하는 이 분위기가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단순한 문화적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정치적 역사적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리우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중국 현지에서 살아가는 그의 생각을 좀 더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리우에게 다시 연락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나도 답답해. 한국 문화가 좋은 건 사실인데 주변 눈치를 봐야 하거든. 눈치? 무슨 뜻이야? 예를 들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대놓고 말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한국 이야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왜 한국한테 그렇게 빠졌냐며 비꼬기도 하고 심지어 공산당을 지지하는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걸 마치 반애국적인 행동처럼 여기기도 해.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선호가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니. 그럼 너처럼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냥 조용히 좋아하지. 웨이보 같은 곳에서 한국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갑자기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래서 대부분 VPN을 써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그렇게라도 해야 한국 콘텐츠를 자유롭게 볼 수 있으니까. 리우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겉으로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한국 제품을 엄청 좋아해. 엄마는 한국 화장품 없으면 못 산다고 할 정도고
아빠도 현대차를 타고 다녀. 주변에 삼성, LG 쓰는 사람도 많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와 제품을 소비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을 겉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에서 한국 문화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가 묻자 리우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분명히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계속 좋아할 거야. 하지만 정부가 계속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어.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뭔데?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이야. 그리고 그게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파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리와의 대화를 나눈 후 저는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았고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제가 운영하는 글로벌 트렌드 포럼에서 한국 관련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나 깨끗하고 시스템이 잘 정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국 심사도 빠르게 진행되었고 캐리어를 찾는 과정도 매끄러웠습니다. 미국 공항에서는 긴 대기줄과 혼잡한 분위기가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와, 이게 한국이라고? 공항을 빠져나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도 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기차 내부는 조용하고 깔끔했으며 승객들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첫 번째 미팅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인 CEO들을 인터뷰할 예정이었는데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류라는 트렌드가 아니라 문화 자체가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음악과 영화로 주목받은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강력한 IT 인프라, 효율적인 도시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사람들이 있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저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문화 강국이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젊은이들은 왜 한국 문화에 이토록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 매력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우선 서울의 번화가인 홍대와 강남을 방문했습니다. 거리마다 개성 넘치는 패션을 입은 젊은이들이 가득했고 곳곳에 K-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류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활기차고 트렌디한 느낌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 한국 친구 지우는 제게 한국 문화의 인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패션이나 카페 문화를 정말 많이 따라해요. 샤오홍슈 같은 SNS에서도 한국식 스타일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을까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단순히 멋있고 세련돼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에요. K-팝도 그렇고 드라마나 영화도 보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을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련된 기술력과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시장에 스며든 거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겉모습 때문이 아니라 한국 문화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한국의 매력과 중국에서의 반응을 들어보면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가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며
직접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솔직히 그냥 한류가 좋아서 온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생활 자체가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이야기를 꺼낸 학생은 린이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2년째 유학 중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편리했어요? 제가 묻자 린은 곧바로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요. 한국에서는 이걸로 뭐든 할 수 있어요.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지하철 탈 때도, 배달 음식 시킬 때도 다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되잖아요. 중국도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지만 한국처럼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의 말에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기숙사에서 온라인 강의 들을 때 중국보다 훨씬 쾌적해서 놀랐어요. 또 하나는 대중교통이요. 한국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어요. 특히 환승 시스템이 너무 편리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한번 나갔다가 다시 표를 사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장점들을 이야기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국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 조심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중국에서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 오래 산 친구들이 중국에 돌아가면 너 너무 한국식으로 변한 거 아니야? 같은 말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반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면 좋은 점이 분명히 많은데 왜 중국 사회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걸까요? 저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다음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국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고 난 후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중국인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국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중국인 대상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한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10년 전 한국으로 넘어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한국이 성장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년 사이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강해졌어요. 견제라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게 당연했어요. 화장품, 전자제품, 패션까지 한국 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 정부가 이런 흐름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한국 브랜드를 밀어내고 자국 브랜드를 띄우려는 정책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는 여전히 중국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한국 문화를 동경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검열하고 한국 브랜드의 광고, 노출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문화적 경쟁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저는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리우에게 다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과연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리우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걸 들으니까 더 답답하네. 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세대는 한국을 정말 동경해. 패션, 음악, 영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가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이라고 느껴지거든. 하지만 부모님 세대나 정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 한국이 계속 문화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아. 불안해한다고? 응, 중국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해 왔잖아.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치 그 위치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지.
리우의 말은 꽤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장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제가 묻자 리우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있지.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한국 콘텐츠를 찾아보고 한국 스타일을 따라해. VPN 써서 한국 드라마 보는 애들도 많고 한국 브랜드 화장품을 몰래 사는 경우도 많아. 그럼 정부가 계속 막아도 한국 문화의 인기는 줄어들지 않겠네. 그렇지. 오히려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니까. 리우의 말은 마치 과거의 한류 초창기,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금지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끌었던 사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한국 문화를 견제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쟁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류 전문가와의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 한류 전문가로 활동하는 이정훈 박사를 만나 그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한류의 확산과 국제적 영향력을 연구해 온 전문가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문화를 견제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쟁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 주도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묻자 이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한류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문화 트렌드에서도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주고 있죠. 위기감이라면 단순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 문화가 중국 젊은 세대에게 깊이 스며들면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를 중국 정부는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우와 중국 유학생들이 말했던 눈치를 봐야 한다는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내에서 한류의 확산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규제가 점점 강해지면 한류가 약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는 억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문화를 금지할수록 젊은 세대들은 더 열정적으로 그것을 소비하려 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리우가 했던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했습니다. 금지한다고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한국은 이미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죠. 단순히 K-팝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 IT 기술, 패션, 푸드 컬처까지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제 성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한국만의 특별한 요소가 있는 걸까요? 이제 저는 한국 문화의 핵심적인 힘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박사와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적 흐름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콘텐츠 제작을 하는 크리에이터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그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홍대의 한 영상 제작 스튜디오에서 저는 30대
초반에 콘텐츠 제작자 김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국 스타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듀서였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묻자 김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K-팝이 잘 되니까 한류가 성공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한국이 가진 이야기 힘이 엄청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야기 힘이요? 네. 한국 콘텐츠는 단순히 화려한 영상미나 유명 배우들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강한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을 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쟁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잖아요. K-팝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예쁘고 멋진 아이돌이 아니라 연습생 시절부터 고생하며 성장하는 과정이 드라마처럼 펼쳐지니까 전 세계 팬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비주얼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 문화를 견제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위협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힘 때문일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의 강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핵심 요인이 이야기 힘이라는 김민수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한국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 한국의 스토리텔링이 특별한 이유가 단순한 창의성 때문인지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풀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 마이크와 소피아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는 미국 출신으로 한국 드라마, 리뷰,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였고 소피아는 유럽 출신으로 한국에서 웹툰 기획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강점이 뭘까요? 제가 묻자 마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감정을 굉장히 잘 다뤄요. 그냥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라 캐릭터들이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죠. 감정선이 섬세하고 몰입도가 높아서 보고 나면 마음에 남는 게 많아요.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콘텐츠는 사회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지만 너무 직설적으로 강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생충 같은 영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걸 교과서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토리 안에 녹여서 전달하죠. 그럼 중국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하자 마이크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중국 콘텐츠도 기술적으로는 훌륭해요. 하지만 정부 검열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폭이 제한적이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지 못하고 검열에 맞춰서 만들어야 하니까 스토리가 자연스럽지 않죠. 반면 한국은 표현의 자유가 훨씬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나 감정선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피아도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메시지를 담지 않으면 아예 공개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콘텐츠의 다양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국의 이야기 힘이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이 가진 경쟁력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IT 인프라,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창의적인 문화,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강력한 스토리텔링,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환경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성공이 중국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를 검열하고 제한하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더욱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라이프 스타일과 브랜드는 중국에서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고 숨겨진 팬층은 더욱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 힘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리우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문화 강국이야. 그리고 그게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한국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중국의 복잡한 감정.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문화적 흐름이라는 점을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동 이야기를 담는 감동 넘버원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